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부산 차돌 갈매기 전지영 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기사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부산 차돌 갈매기라는 멘트를 갑작스럽게 부산에 왔으니까 멘트를 해야죠. 부산 차돌 갈매기 차돌 무슨 갈매기. 연관성이 좀- 연관성은 없죠. 부산에서 차돌로 갈매기를 맞추는 거예요. 네, 차돌이 왔으니까 부산 갈매기 아닙니까? 갈매기 차돌보다는 차돌 갈매기. 들으면서도 사실 제가 지금 뭘 들었지 했거든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 그런 드립인 것 같은데, 형사님 어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 촬영 다 마치고 밤에 소주를 드시고 난 뒤에 좋아진 것 같아요. 급격히 지금 회복을 하셨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부산 소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정말 맛있는 회도 먹고 소주도 드시고 콜라도 먹고 전복도 먹고 멍게도 먹고 해삼도 먹고 개불도 먹고 그죠?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제작진 분들 만약에 그걸 안 챙겨주셨더라면 저희는 아마 오늘 파업하고 새벽샷하고 올라갔을 거라는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요. 잠깐 기시감이 드는데요. 너무 힘들어. 지금 뭐 부산에 왔는데 바다 구경 한번 못 하고 네네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바람만 보다. 바라만 보다. 자, 율리엠 혹시 네. 우리 제작진 분들께 저는 이제 MT를 가장한 해병대 캠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스케줄은 분명히 이거 컨펌을 하신 분이 알고 하신 거거든요. 네, 알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이 능력치를 다 뽑아먹겠다. 저희도 근데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그만큼 좀 잘 한번. 아, 그럼요. 네, 오래 나오셔야죠. 자, 우리 MT 뜻이 메가 트레이닝 약자죠. 메가 트레이닝. 네, 정말 메가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부산 광안리에서 무시무시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끼룩끼룩 한번 할까요? 예, 끼룩끼룩 하시죠.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보자 K씨가 살면서 겪은 몇 가지 실화예요. 자, 마침 부산에 왔겠다. 부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부산 중에서도 단감동 그리고 서대신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대 초반 이 K씨는 단감동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아주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셨는데 거기가 기숙학교였답니다. 근데 그쪽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나 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뭐 밤 12시가 넘으면 동상이 움직인다. 책 보고 있는 동상이 페이지를 넘긴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은데 특히 엄청 유명한 소문 중에 그런 소문도 있죠. 여기가 학교 세워지기 전에 무덤이었다더라. 그죠? 근데요, 실제로 이 학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화장터에서 약 30년간 수십만 구의 시신을 실제로 화장을 했답니다. 단감동 화장터로 꽤 유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묘지까지는 없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환경보호 뭐 이런 개념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 산에다가 그 유골을 흩뿌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터 기운이 얼마나 센지 무당이 몇 번씩이나 와서 구슬했대요. 무려 5번 넘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나진 않았는지 무려 수십 번을 무당이 와서 방울을 흔들고 제를 지내고 그런 소리들이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도 계속 들려왔대요. 새벽에도 들리고 밤중에도 들리고.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이 K씨가 학교에 있으면서 특히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묘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게 손만 보이는 귀신이었어요. 어느 날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중인데 복도가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어떤 손이 보이더래요. 손이 이렇게 짚고 있는 걸 보이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가까이 가봤는데 코너를 도니까 아무도 없었다. 그게 한 사람의 목격담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격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숙사 방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방도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K씨가 직접 목격한 건 어떤 여학생이었어요. 그 왜 뉴스에서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오늘 밤을 기대해 주십시오.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유성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죠. 이 학생들도 그날 밤 12시에 다들 잠을 자지 않고 창가에 기대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누군가가 저쪽을 가리키면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야, 쟤 누구야? 왜 이제 올라와?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을 바라보니까 그 기숙사 왼편, 학교 언덕 아래서부터 어떤 여학생 한 명이 올라오고 있더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 기숙학교가 인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밤 12시면 기숙사 문을 잠궈버린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쇠사슬로 단단하게. 당연히 무슨 사정 때문에라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걔를 안타까워하면서 저 어떡하냐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러는 거예요. 다들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야, 왜 그래? 하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야, 쟤 언제 저기까지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숙사 오른편을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끝을 따라가 보니까 방금 전까지 기숙사 왼쪽에서 그 언덕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애가 저쪽 오른쪽 끝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불과 3, 4초 사이에 약 80m 되는 거리를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문제는 그 순식간에 이동한 아이가 향하던 그 방향이요. 그 언제나 학교 바깥에서 그 굿하는 방울소리가 들려오던 그쪽 방향이었던 거예요. 우주쇼를 기다리던 학생 대여섯 명이 그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애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에는 분명히 학생이 갈 만한 그 어떠한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유성우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하나둘 아무 말 없이 각자 소름 끼쳐 하면서 침대로 돌아갔다고 해요. 서로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방금 본 게 아는 척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K씨가 성인이 되고도 꽤 지난 시점의 어느 날, 명절이라서 가족끼리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K씨가 그 학창시절에 겪었던,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학교 다닐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과일을 집어 드시던 이모가 이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도 그런 일 한 번 있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랬어요. 때는 1960년대 중반. 당시 K씨의 외가 식구들은 부산 서대신동에 있는 일본식 가옥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보니 그 적산 가옥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게 이사를 하고 며칠 뒤에 당시 한창 어렸던 이모님이 밤새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사르륵 사르륵 하는. 그 당시 그 집 바닥이 다다미라고 하죠. 거기에 뭔가가 쓸리는 듯한 그런 소리였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간에 청소하나? 했는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대라서 절대 그럴 리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가사일을 도와주던 당시 용어로 식모라는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밤에 자기 방 그리고 가족들이 자는 방 그 사이 복도에서 긴 기모노를 입은 어떤 여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직접. 그 긴 기모노가 바닥을 막 쓸면서 빙빙 계속요. 근데 가족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외할아버지께서 직업이 의대 교수셨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착각했겠거니 하고 넘겨버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께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녀오고 그 다음날부터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의식불명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물어봐도 의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과학을 믿는 분들이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한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무당에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집에 혹시 우물이 없냐? 응? 당연히 우물은 없었어요. 믿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상한 헛소리만 한다. 실망을 크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근데요, 혹시나 해서 마당 곳곳을 찾아봤는데 잡초에 가려진 우물이 있더랍니다. 우물터라고 해야 맞는 게 보통 우리가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동그란 기둥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바닥에 가까울 만큼 평평한. 네, 잘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뭔가가 덮여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알아채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무당을 다시 불러왔어요, 집으로.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 우물 때문이다. 지금 할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우물 때문이다 라고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그 우물을 당장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인부를 불러서 밤새도록 그 우물을 팠답니다.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물을 다 퍼내도 끝이 없더래요. 그렇게 그 다음날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다 퍼냈다고 합니다. 근데요, 갑자기 인부가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다 같이 가봤더니 우물 바닥에 기모노 한 벌이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더니 그 무당이 저게 진짜 이유다. 저 기모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딱히 자세한 설명은 해주진 않았는데 저걸 다 태워버려야 할아버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서 기모노를 태우는데 젖어 있으니까 바로 안 타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걸쳐서 기모노를 바짝 가루가 되도록 태웠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진짜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하게 일어나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가족이 이사한 그 집이요. 도깨비터로 꽤 유명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금방 소문이 났겠지만 당시 집이 있던 곳이 과거에 꽤 부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집주인이 행여나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이모가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런 일에 유독 약할 거니까 행여나 이상한 곳에는 발을 들이지 말거라. 물론 K씨는 지금도 이모의 말씀대로 어디든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흉가나 폐가 이런 곳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옷에 어떤 원한이라고 해야 되나? 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전에 제가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옷에, 시계에 그 사람의 채취가 묻어있던 거에는 분명히 남아있고 부정한 기운을 젖히려면 일단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아까 들으면서 뭐 도깨비터에 제대로 뭔가 관리도 안 되고 우물도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렇게 습기도 가득 차있는 땅에다가 심지어 그런 옷들도 제대로 그렇게 막 태워지지도 않고 한 거 보면은 저는 이 이야기는 좀 신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모노를 왜 우물 속에 그렇게 던져놨던 걸까요? 그냥 추측이지만 뭔가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서 그 옷을 그 우물 안에 숨겼던 것 같아요. 봉인? 그쵸.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봉인을 했을까? 또 의문이고 네. 보통은 태우거든요. 망자를 위해서 태우고 소멸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도깨비터인 걸 알면서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의문입니다. 방금 말씀 들으니까 그 봉인이 또 왜 풀렸는지가 네네네. 미스터리한. 네. 형사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혹시나 그 시대에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가 그쪽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이 그렇게 옷만 남기고 완전히 분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시신은 분해돼도 뼈 같은 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일제시대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3, 40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뼈는 계속 몇십 년 흘러도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명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람이 그대로 빠졌으면 옷이 그렇게 형태가 될 수가 없죠. 네. 그 형태가 변형이 되겠죠. 시신 때문에. 부패하니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술을 가장한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때는 1983년 1월 11일 서울 금천구 호암산 중턱에서 동네 아이들이 막 숨바꼭질하고 놀잖아요. 그러다가 동네 아이들이 마네킹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마네킹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놀다가 좀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제 여성 시신이었어요. 나체 여성 시신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 인근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근무하고 있던 김모 씨라는 여성이었어요. 20대 여성. 사인은 이제 독에 의한 사망인데 타살의 흔적이 없었어요. 현장에선. 그렇다고 하면 김 씨가 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독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멀쩡한 여성이 산에 올라가서 옷을 다 벗고 독을 먹고 죽었다. 좀 말이 안 돼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김 씨는 대구에서 자랐어요. 대구에서 20살 때 결혼을 했다가 남편의 주벽 때문에 이혼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근무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발소에 태페 이발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에서 돌아가는 게 네. 하나 있으면 그냥 노멀한 이발소고 뭐 2개가 있으면 태페 이발소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태페 이발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특이한 인물이 한 명이 포착이 돼요. 남성인데 이 남성은 이동식이라고 하는 보일러공입니다. 근데 이동식과 이 여성은 이 시신이 발견되기 한 2달 전인 1982년 11월경에 만나게 돼요. 이동식은 손님이었고 그 여성은 마사지사로 만납니다. 만나서 이동식은 자기가 아파트 보일러 현장 소장라고 소개하고 나는 사진 작가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이동식은 사진협회에도 등록이 돼 있고 사진전에서도 입상을 다수 했어요. 특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은 그 여성에게 몸매가 좋다. 모델을 하면 성공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점차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당시 이동식이 43살이었는데 이 여성은 24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고 또 이동식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이제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동식은 피해자에게 누드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가자 그렇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죠. 그래서 1982년 12월 14일 호암산에서 둘을 만나요.
만나서 사진을 찍는데 처음에는 그냥 옷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찍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이동식이 피해자에게 약을 줘요. 감기약이라고. 왜냐하면 추운 날 누드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감기에 걸린다. 그래서 물약으로 된 감기약을 하나 주고 우리 예전에 캡슐로 된 그런 약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줘서 미리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 캡슐 안에는 이동식이 미리 청산가리를 타놓은 약이었어요. 청산거리가 치사량이 0.2g, 0.3g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은 피해자가 잠시 후에 이제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거의 신음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이동식이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총 21장 찍는데 처음에는 죽어가는 모습을 찍다가 사망 후에는 또 옷을 다 또 벗기고 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동식에 대해 알아보면 이동식은 1940년 대구에서 출생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6살 때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14살 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예전에 이제 사모님이 아실 거예요. 넉마주의라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예, 봤습니다. 넉마주의. 저는 직접 봤어요. 왕초라는 예, 드라마. 휴지하고 이제 고물 같은 걸 줍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넉마주의라고. 네, 넉마주의로 15년간 이제 일을 해요. 넉마주의 하면서 물건을 또 훔치기도 해서 절도 전과도 몇 건 있었고. 그리고 결혼도 이제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결혼을 방 씨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방 씨라는 여성이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간다고 말을 하고 사라졌다.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묻혔는데 근데 요 사건이 부각이 되면서 방 씨의 가족들이 좀 찾아달라고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다 소득이 없이 그냥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추측하건대 이동식이 관계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동식은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하면서 사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 작가 협회 회원도 되고 사진전에서 다수 입상도 합니다. 당시 이제 사진 작가라는 직업이 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사진 작가라고 하면 왠지 좀 있어 보이고 예술가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동식은 사진 찍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고 당시 이동식이 보일러공이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식 카메라가 15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 엄청나게 비싼 거였죠. 그 15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카메라를 소유할 정도로 이동식은 사진에 완전히 열정적으로 미쳐 있었죠. 특히 이제 동물이 죽거나 동물의 사체 그런 사진을 좋아했대요. 실제로도 닭이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내서 공모전에 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모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사진 작가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죽는 것까지 찍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동식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 사진들을 본인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뭐 자기 이런 사진도 찍고. 근데 한 사진을 이렇게 슬그머니 옆으로 이렇게 숨기는 걸 포착을 하고 그 사진을 집중적으로 보니까 그 사진은 피해자를 찍은 사진 중에 일부였어요. 결국에는 경찰이 수색을 해서 나머지 21장 사진을 다 찾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경찰이 볼 때는 그냥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과 나체의 모습, 그 사진이었기 때문에 연관성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사진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한 대학 교수가 사진을 전부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 몸에 솜털이 있잖아요. 네. 솜털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솜털이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솜털이 이렇게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발견합니다. 발견해서 이 사진을 21장을 시간별로 쭉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솜털이 이제 가라앉는 이유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체온이 있고 근육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풀어지면서 이 솜털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교수님 덕분에 이 사진이 죽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라는 걸 밝혀내요. 처음에는 이동식도 자기 범죄를 완강히 부인했는데 결국엔 이런 증거를 내미니까 이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의 벽의 일부를 떼어내고 거기다 이제 필름을 숨겨놓고 다시 벽지를 발랐어요. 그래서 자백을 해서 필름을 찾아내고 이동식을 처벌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동식이 일반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동식의 범죄를 사실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해상도가 너무 좋은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그걸 현미경으로 보고 이동식의 범죄를 밝힐 수 있던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였으니까 예. 그 렌즈도 되게 좋은 렌즈를 썼기 예.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또 일반 현상 소행에 가지 못하고 요즘 이제 디카가 있지만 예전에 그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이상한 사진들만 전문적으로 인화해 주는 곳에서 인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화를 해주는 사장님은 이동식이 경찰인 줄 알았대요. 아, 맨날 그런 이렇게 죽은 모습 그리고 나체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인화를 요구하니까. 사건 현장 사진인가 보다. 예. 이동식은 인간의 죽는 모습은 예술이다.
자신은 예술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합리화했는데 결국 이동식도 1986년 5월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본인도 예술을 한 겁니다. 구치소 안에서. 그러면 실종됐다는 그 방 씨도 필름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사실 실종 사건의 99%는 다 찾아냅니다. 거의 99% 이상은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1% 미만 정도가 문제인데 그 사건들이 강력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연관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실종 사건 대부분은 차고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집을 나간 경우가 많고 자발적. 예, 자발적으로 하는데 근데 1% 미만의 그 사건이 진짜 중요합니다. 실종 수사팀이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처음에는 강력 사건이 굉장히 긴장했다가 딱 보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게 하루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맥이 좀 예, 풀리겠어요. 맥 좀 풀리고 또 다시 또 강력 사건인 줄 긴장했다가 또 이제 맥이 풀리고 그렇지만 그거를 긴장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때문에. 네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제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하나와 지인이 겪은 이야기 짧게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하고 몇몇 이제 사제들이 기도를 하려고 어느 산에 딱 지정해 놨었어요. 근데 그 산에 이제 오르기 위해서 밤낮으로 저희가 기도를 한동안 드려야 되는 곳이어가지고 거기에 오르기 위해서 낮에 새 끈을 우리가 가야 되는 루트가 있었어요. 그 지점까지 새 끈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침마다 다 작업을 했던 거죠. 묶어가면서 최종 목표는 골매기 선왕이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옛날 경상도 쪽으로는 마을 선왕이라고 해요. 네, 각 마을마다 있는 그 선왕신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매기 선왕신령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근데 봉인돼 있으셔가지고 깨어나지 않으셨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밤낮으로 오가면서 물도 이렇게 부어드리고 술도 올리고 하면서 깨워드리려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밤낮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아침에는 사실 순서 제약 없이 갈 사람은 가고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절벽 쪽에 이렇게 좀 안전한 절벽이 있어요. 여기 딱 나무가 고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기도 드리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비석이 하나 딱 꽂혀 있는데 뭔가 거기서 어떤 기운이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거기도 저희끼리 얘기해가지고 갈 사람 가면 좋다 그런 식으로 각자 파트 나눠서 다 갔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같이 이 산은 되게 좀 신기한 산이니까 저희끼리도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갔었어요. 스승님도 동행을 하셨어요. 가게 되었는데 초입부터 이제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막 되게 발랄한 기운들 뭔가 뛰어노는 그런 기운들도 많이 느껴지고 아 정말 신기하다 뭐 이런 데도 있구나. 또 어떤 데를 들어가면 일본의 그 약간 음습한 느낌의 숲들 있잖아요. 나무도 막 습기가 차고 그런 것도 오묘하게 또 거기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스팟들이 곳곳에 있고 햇빛도 딱 햇빛만 비춰지는 또 그런 곳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절벽 쪽에 그쪽에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스팟이어서 종종 가는데 거기에 앉아있으면 바람의 신이라고 있거든요. 바람의 신명이 물씬 느껴지는 어떤 그런 스팟이에요. 거기가 제가 풀어 설명하면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그러한 어떤 흐름들 제 성향에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저렇게 넘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 알려주시는 그런 스팟. 어떤 게 넘어간다는 거죠? 뭔가 제가 걸려하는 것들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흘려주실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좀 서려 있는 곳이어서 제가 그곳에서 기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스팟은 위험하니까 최대한 그 이후로는 골매기 선왕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매기 선왕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이 가려면 저희가 이렇게 평지로 가다가 언덕 쪽으로 슉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쑥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쑥 조심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게 되면은 골매기 선왕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 코너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 내려왔는데 잠깐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요? 스승님. 아, 네. 한 사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워드린다고 미리 거기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님께서 잠깐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표정. 그래서 저희가 감히 또 말씀을 먼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왜 그러시지? 가만히 있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 다 돌아섰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꼼빼꼼 이렇게 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딱 빼꼼 보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뇌사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골매기 선왕이 크게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귀신이 그 골매기 선왕 바위 위에서 이러고 그 선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선배는 흔들리지 않고 그걸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걸 스승님 보신 거고. 네네. 그래서 가자 했을 때 그걸 안 보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는 바람에 저희가 맨날 밤낮으로 거기를 목표로 갔던 곳인데 그 이후로는 제가 갈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퇴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깨워내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귀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선배 그렇게 기도를 막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궁금했는지 방해하러 온 건지 그냥 일시적으로 걸쳐 있었던 아, 그럼 나쁜 귀신은 그런 게 아니네요. 나쁜 귀신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건드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그 존재는 그쪽에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아, 네, 상관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 잘 안 가요. 안 가요. 네네, 거기는 발길이 없는 곳이어가지고 거의. 그러면 그 깨운다는 것에 목적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신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의 어떠한 기운들을 느껴야 되고 저희는 항상 그렇게 깨워드림으로써 또 다른 저희를 또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신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는 골뱅이 선언 갈 때마다 솔직히 집중을 한 며칠 못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흘끗흘끗 보면서 아 혹시나 검은 머리가 또 이렇게 막 내 앞에 가려있는 거 저도 무섭거든요. 지금 머리를 기르셔서 겉머리가 가리고 있긴 한데 기도할 때 네. 졸렵지 않나요? 아니 하다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형사님은 언제나 좋으셔서 괜찮습니다. 졸지 않아요? 맞아요. 어쩔 땐 졸릴 때가 있어요. 같은데. 해당 스파이크처럼 저희도 밥 먹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졸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잡니까? 잡니까가 뭡니까? 아, 너무 질문이. 잘 수는 없어요. 자면 안 되고 최대한 그 잤을 것 같은데 약간. 처음에는 처음이죠. 애동 때는 좀 잤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깨우치셨네. 그리고 배 고픈 상태로 많이 가죠. 그래. 아, 무조건 웬만해서. 형사님도 뭐든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참여를 하시길. 그리고 이거는 제 짧은 지인의 얘기인데 지인 중에 영웅이 되게 많이 타는 일반인이에요. 앞으로도 그 친구는 계속 탈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타는 친구라서 제가 항상 좀 케어를 해주고 있는 친구인데 거진 한 1주, 2주마다 체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쪽 바로 앞에 선산이 있고 그 다음에 폐가가 있어요. 그 집안 자체가 영적인 쪽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조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오빠분은 지극히 일반인이고 이런 거를 전혀 관심도 없어하고 그냥 교회 따라가는 엄마 따라 교회 가는 분인데 귀신도 되게 많이 보는 오빠가요? 네, 오빠가 되게 많이 보고 안 믿는데요? 네. 이제 봐요. 그냥 보니까 이제 너무 덤덤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 동생한테 나 오늘 가다가 이것도 봤다. 오늘 창밖에 저 선산에서 계속 나 어떤 여자 쳐다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인데 이 동생은 믿는데 할 게 되게 많은 친구예요. 집안일도 돕고 외부에서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믿어도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는 친구인데 어느 날에 모두 다 나가 있어요. 모두 다 이제 집안에서 나가 있고 그 친구 오빠 방에 밖에 볼 수 있는 CCTV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안에서 컴퓨터로 지켜볼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친구가 이제 오빠 방에 심심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그 밖에 CCTV를 보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그 CCTV에도 누가 들어오는 것도 안 보였고 근데 방에 톡톡톡 톡톡톡 똑 이렇게 7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잘못 들릴 리가 없는데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그냥 놀고 있었던 건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순간 이제 정적이 된 거죠. 왜냐면 그 전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설마 또 귀신들인가? CCTV를 확인하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했고 전화를 했대요.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혹시 왔어? 근데 나 아직 병원이야. 아빠는 항상 저기 일하러 가시니까 오빠한테 오빠 내가 지금 오빠 방에 있는데 오빠 있을 리는 없는데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오빠는 안 받았대요. 네.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또 한 번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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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7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다. 그래서 그 방에서 일단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1시간 정도 거기 있다가 무시하고 계속 자기 할 거 하고 있다가 어머님 병원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차를 밖에 이제 타려고 하는데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유리창에. 앞 유리창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밖에서 찍은 게 아니고 안에서 찍은 거예요. 차 문 이렇게 들어가서 찍혀 있으니까 뭐지 그렇게 안에서 지우는데 안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창문을 봤는데 옆에 창문은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네. 보통 찍혀 있으면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창문 이렇게 그쵸. 있으면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여기가 잘려 있는 거예요. 아, 여기만 찍혀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 그걸 보고 되게 섬뜩한 게 그 딱 상상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쵸. 물리학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었나? 네. 근데 그 차는 그 후로도 계속 그 손바닥이 안에서 계속 찍혔다고요, 한동안. 지문 감식하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사람 터지면 감식하면 여기도 나와요. 나오나요? 거기 나오죠. 오. 근데 이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창문이 무조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창문을 마치 잡고 있는 듯하게 찍혀 있는 거죠. 이거는 저도 근데 해외 괴담 중에 그런 괴담도 있죠. 어떤 터널을 지났는데 손바닥이 안쪽에다 두두두두두 찍혀있더라.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듣고 제가 더 신경 써야겠다. 그럼 그 차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왜죠? 사모님이 가서 한번 촬영하시면 되겠다. 그 차량. 자, 여러분 오늘도 무시무시하게 잘 들으셨나요?
끝으로 국밥집 또는 그 밀면집 맛있는 데 있으시면 댓글로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국세권, 밀세권이라고 하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어느 동네 밀면, 어느 동네 국밥이 제일 맛있는지 부산 분들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괴담보다 먹다 뭐 이런 컨텐츠로 한번 갈 수도 있으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부산에서 또다시 다음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